네, 오늘도 입국열차 올라타신 모든 승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멋진 또 정광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부터 정광재님이다 이러면서 정광재 대표님 오시면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병철님 멤버십 가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따끈따끈한 이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차표 검사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번에 해야죠. 차표 검사 저도 차표 끊었습니다. 저도 끊었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시청자 수보다 좋아요 수가 떨어집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많이 이렇게 또 알고리즘에도 뜨고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재님 잘생김요 하시는데요. 박수현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네. 그 관상과 관련한 이야기 글을 썼어요. 네. 저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좋아요가 몇 개나 됐는지. 네. 왜냐하면 네. 그때 그 김종혁 선배가 최고가 네. 징계가 이제 가처분 인용되고 우리 그 친한계 정치인들이 좀 여의도에 모였었잖아요. 그때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저 배현진 의원, 뭐 한지아 의원, 김종혁 전 최고 이렇게 같이 사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네. 그때 918개였네. 좋아요가. 918개 어쨌든 대단한데요. 제가 네. 그거를 쓴 건 그거예요. 네.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게 가끔 뭐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참 쑥스럽다.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선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다.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 인상이 좋다. 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네. 그것과 관련한 제가 정리한 글이 있었어요. 네. 관상 불려 신상, 네. 신상 불려 심상 이런 심상. 일이 있는데 네. 관상은 몸가짐, 그러니까 신상만 하지 못하고 네. 몸가짐은 마음가짐만 못하다. 그러니까 관상이 나쁘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마음의 모습,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제 관상도 보고 뭐 사주도 보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각의 생김은 다 다른데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이 인생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거지 생긴 대로 사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심상이 좋아진 게 발현돼서 얼굴에 나타나는 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잘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관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거를 보면서 일단 짜증이 많고 화가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얼굴 표정으로 드러난다. 정치인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막 이 짜증의 주름이라는 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에 불문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확 우리 유권자들도 딱 그게 느껴지니까 참 그런 분들은 화를 좀 줄여야 될 텐데 아무튼 관상은 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링컨 미국 대통령이 네. 얘기한 게 있잖아요. 나이 40 넘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얘기도 했고 저도 가끔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 지금 아직 참 얼굴이 선하고 좋아 보이는데 정치하다 보면 얼굴 망가지는 사람 많이 봤다. 정말로 그 욕심 많고 짜증나고 화나고 고함치는 그런 모습 많이 봤는데 정치를 계속 오래 하더라도 지금 모습 그대로 여유롭고 관대하고 네. 좀 편안한 모습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소장님은 젊은 정치인이시지만 아직까지 되게 이 여유로움과 이런 그런 게 좀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선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좋죠. 뭐 선하게 생겼다. 네.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튼 사교성들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네. 해외 나가서도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도 되게 굉장히 잘 하는 편이고 이런데 여튼 인상이 좋으면은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 좋은 장점이 많죠. 막 네. 얼굴 정말 좀 짜증 나고 그런 사람
말 붙이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소장님 또 선하다는 말씀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최앵커님도 네.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이 친구 참 착하게 생겼다, 사람 참 좋아 보인다, 네. 이런 평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그게 안장에게 생겨서 좀 애들로서 표현하는 건가 아니, 싶으면서도 뭐 기분이 좋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그 영어에 beauty is only 2 inch deep이라고, 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2인치, 그러니까 한 5점 몇 센치입니까? 한 5cm 정도 되는 깊이에서 나오는 거고, 더 그 내면의 깊은 아름다움이 네. 얼굴이나 몸에 묻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하면 변한 사람이 장동혁, 눈에 도끼가 서려 있음. 근데 제가 근데 확실히 사무총장 할 때랑 당 대표 할 때랑 표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 표정에 대한 평가는 많은 분들이 각자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 벌써 댓글에 막 사람들이 적어주셨는데 이정현이 런함 뭐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이 방송하기 몇 시간 전에 당 지도부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전원 사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명분은 네.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겠다, 이건데, 지금 뭐 몇 개 지역은 이미 아직도 공천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지금 대구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지금 주호영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하겠다라고 해갖고 혼돈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경기 지금 1,4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인데 경기지사 공천 하지도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더 할 일이 있는데 아마 지금 본인이 어떤 뭐 다른 결정을 낸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자리에 머물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잘 마무리하고 가셨더라면 오랜만에 정치에 복귀했었으니까 박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공천이 과연 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천이었는지, 이거는 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서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장동혁 또 저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뭐 오케이 하는 의미의 글을 또 쓰기도 했는데, 여하튼 이번에 공관위원 전원이 물러납니다.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밝혔다시피 경기도지사 선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뭐 경기도지사만 남은 게 아니라 재보선 문제도 있죠. 공관위에서 원래 재보선 전략 공천까지도 매듭을 좀 치어야 될 텐데,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그 재보궐 선거 공관위는 또 따로 구성되지 않을까요? 그럼 약간 지금 이제 공관위가 새로 또 구성되면 네. 야,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뭐 큰 역할이 없이 막 고생만 너무 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아니, 왜냐하면은 2022년에 지방선거 치러질 때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같이 치러졌잖아요. 그때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은 위원장은 윤상현이었고, 전체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 2명으로 나누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뭐 방침이 정해져서 보도가 된 건 없지만 보궐선거가 꽤 많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한 10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공천을 당 지도부 최고위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관이 또 새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아니 근데 이 참 누가 또 이렇게, 아니 지금 안 그래도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과연 누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승낙할지, 이것도 그렇게 말이에요. 이게 힘든 문제입니다. 중책인데 어떤 사람을 모셔올 건지, 또 지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이 어려운 선거에 내가 이거 공천한 사람들이 다 떨어지면 그 책임, 뭐 이런 것들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뭐 독이 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큰데, 누가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될까 참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성배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독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나 큰 흠집이 나서 어떤 인물을 데리고 와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비난을 할 것이고 뭐 이거는 지금 민주당 인사를 데리고 와도 뭐 하다못해 뭐 김종인 위원장을 데리고 와도 뭐 원로를 따로 데리고 와도 어떻게 해도 지금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공천 지가 다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또 선거 끝나고 나면 마지막 설거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설거지. 예. 설거지하고 책임은 다 같이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뭐 밥은 자긴 먹지도 못했는데 이런 성격일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시기가 어려운 이유가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방향에 맞춰서 공천하려면 그 욕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욕을 왜 내가 먹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까 첫 단추 꿰다 보면 이제 네. 단추 잘못 꿰면 마지막에 가서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지금 당 대표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도 지금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공천관리위원장 수락을 안 할 확률이 좀 높고 뭐 가령 지금 뭐 통제가 안 된다. 주진우 단수 공천도 뭐 장동혁 의사가 아니다. 뭐 얘기를 했었고 또 오늘 또 주호영 의원이 장동혁 만나가지고 컷오프 뭐 취소 얘기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장동혁이 듣는다고 해서 네. 새 공관위원장이 와가지고 그걸 또 철회하냐 그것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고 아니 저는 새로운 공관위원장이 오긴 어렵고 제가 말하는 새로운 공관위원장이 온다는 건 보궐선거를 담당하기 위한 공관위원장이 올 것 같다는 거고 네. 지금 단체장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정현으로. 근데 그러면 지금 네. 참 주호영 의원 만나서 뭐라고 할 겁니까 장동혁 대표? 어디다가 항의를 하는 거야 이거? 장동혁 대표가 오늘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주호영 의원한테? 아니 지금 한마디로 만나기로 약간 했다는 것 자체는 뭐 또 뭔가 좀 그 반전에 계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데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네. 근데 과연 뭘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요. 아니 약간 듣다 보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약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라는 떴다방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주호영은 이제 어디 항의할 만한 창구가 없어졌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지금 이미 이진숙 주호영에 대한 컷오프는 진행이 됐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막 대구에서 유세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비 후보라고 해놓고. 네. 근데 그 컷오프 결정을 철회해줄 만한 그런 뭔가 적절한 명분, 창구 이런 모든 게 지금 사라진 게 아니냐. 모르겠어요.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통해 갖고 이거 완전 다 경선하자. 8명 다 싹 다. 경선하는 걸로. 네. 지금 8명 다 경선하자고 하는 게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요청하고 있는 거고 네. 주호영 의원도 요청하고 있는 거니까 자 지금까지 있었던 6명 경선은 모르겠고 자 그러면 자 잘못됐으니까 네. 그것에 대해 책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자리 없어졌잖아요.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러면 진짜 8명이 다시 다 경선하자 그럴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오늘 주호영 의원하고 장동혁 대표가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장동혁 대표가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벌써 지난주 토요일만 하더라도 주호영 의원한테는 아유 알겠다 뭐 그렇게 잘 알아듣겠다라고 해놓고 생간 거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의 지금 이 노선 자체가 최근에는 뭐 최고위에서 비공개 회의상에서 뭐 엄청 경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좀 돌고 있고 아무튼 지금 요새 정말 너무 흉흉합니다. 어떻게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너무 건너버려가지고 경로했다는 것도 네. 당 대표가 경로했다는 거가 이게 뭐 뉴스가 되나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경로했다는 보도가 났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경로했다는 얘기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나왔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경로했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네. 청와대가 자꾸 이 경로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으니까 경로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질책을 했다 질책했다 정도로만 했지. 근데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도 경로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원인이잖아요. 하나는 니네가 시켜서 윤석열 절연하면 지지율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지율 안 올라가냐? 이거 잘못됐다. 이거 경로한 거고. 두 번째가 왜 당 대표 중심으로 뭘 뭉치지 않냐?
이것 때문에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모두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짜증은 날 수 있어. 아이씨 왜 지지율 안 오르지? 그리고 왜 나 당대표 뽑아놓고 왜 내가 하자 그러면 이렇게 뭐 여기저기 뭐 목소리가 많아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과 비교를 했는데 그건 비교 자체가 좀 안 돼요. 왜냐 이재명 당대표 때는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득표율이 90%였어요. 90%. 그럼 90%의 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 대표가 하는 말에 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결선 투표까지 받아서 받은 득표율이 51%예요. 나머지 49%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장동혁 대표를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뽑은 51% 중에서도 이 정도로 강경하게 갈지는 몰랐는데라고 해갖고 실망해서 이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장동혁 대표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당원 가운데 한 30% 될까요? 나머지 70%가 본인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70%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장동혁 대표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경로설에 방금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야기를 뭐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도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했는데 사실 그래요. 리더십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리더십이라는 건 사실 뭐 솔선수범하고 어떻게든 이제 리더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왜 날 따르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너희가 시켜서 내가 외부 활동도 좀 자제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오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3월에 지역 행사가 1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달 초부터는 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지역 행사를 좀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튼 3월에 내가 안 다녔고 4월에 다니는 걸 보고 지지율 한번 보자고 뭐 약간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명분을 쌓아가고 그러면 내 리더십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당대표가 하는 일이 맞아.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 당이 살 수 있어. 우리 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이 리더십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잔소리만 하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본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날 따라라 한다고 또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걸 또 화내고 이러는 거는 좀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말을 좀 빌려오자면 좀 좀스럽고 유치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동혁 대표가 너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걷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여하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군자는 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고 소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이게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잘 못 살지? 이건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못 살지? 나의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그 철학적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보는 사회 구조적으로 누군가는 사회에서 도태되고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물론 뭐 그런 문제도 있죠. 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에게서 문제를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뭐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이게 못하는 학생이 야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이거 뭐 시험도 제도가 이상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시험 갖고는 뭐 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안 됩니다 이거고 이 바람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성적을 끌어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하여튼 약간 이런 보수정당의 생각에 좀 동의해 주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뉴스도 보기 싫어요, 딸기공주님.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확실히 지금 보수 지지자분들 그리고 보수를 은연중에 또 응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정치 참여가 굉장히 좀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까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뉴스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이렇게 뉴스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뭐 정치적 성향이 저와 비슷한 분 가운데 야 요새 내가 나라 돌아가는 꼴을 진짜 보기가 싫어갖고 네. 또 일부 조금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나와서 웃는 거 보기도 싫다. 그런 이렇게 말씀 많이 얘기하는 해요. 분들도 있고 네. 예, 좀 강경한 목소리 내는 분들은 그리고 야 국민의힘이라도 잘했으면 좋은데 맨날 니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뭐 그거 아유 진짜 보기 싫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럼 뭐 일례로 뭐 종전에 열렸던 그 경주의 에이펙인가요? 그때 이제 또 보면은 사실 그거 윤석열 전 정부 때 어느 정도 다 기반을 잡고 기획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건데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이제 낼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그때 당시에 표출하시는 분도 엄청 많더라고요. 저거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저기가 저렇게 허실실 웃고 있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뭐 코스피 6천 시대, 5천 네.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이클이 있었죠. 아니 반도체 슈퍼 사이클, 슈퍼 사이클도 아니라 요새 메가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날라간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운이 좋다면 좋달까? 사람들이 지수 5천, 6천 오른 거는 정권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주주 친화적 정책을 해갖고 이렇게 오른 거다라고 평가하고 최근에 주가 한 20%, 25% 정도 내렸잖아요. 급락할 때는 트럼프가 이란 전쟁 일으켜갖고 지금 이게 떨어진 거는 트럼프 탓, 네. 오른 건 이재명 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는 물론 뭐 좀 운이 좋다는 측면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해주신 진보의 철학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니 뭐 좀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런 표현이 좀 돼야 되는데 그쪽에는 너무 좀 그런 게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주말에 했던 SNL 보셨어요, 소장님? 저는 다는 못 보고 네. 하이라이트 그 그 나는 부분만. 후보 이거만 좀 보고 했어요. 네. SNL 안 그래도 그 이제 나오시는데 그 시작부터 좀 그 참 SNL스럽다라고 들었는데 뭐 그 누나들의 연하남인가요? 네이밍을 그렇게 좀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해가지고 정성호 씨가 조국 대표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왜 제가 못 쫄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꽁트를 했는데 국가 네, 구가 만나자. 네. 절로 가시죠. 왜 보자. 제가 갈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네. 지난번 SNL보다는 조금 화제성도 좀 덜하고 네. 재미도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지 아무래도 확 편의점에서 뭐 일단 따라하는 편의점 그거 너무 그게 재밌었잖아요. 엄청났죠. 그 SNL이 이제 시즌 8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 이제 좀 어떤 뉴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섭외를 한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의 매력을 100%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저는 그냥 시작부터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냥 편의점 그 알바생 복장을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이거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조끼 입은 거 말죠? 재밌었는데. 조끼 맞아요. 편의점 조끼 입은 편의점 거요. 조끼.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왜 제가 이걸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여하튼 SNL에서 자꾸 이제 SNL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장도혁 대표를 이렇게 은연중에 까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혹시 뭐 보셨어요? 뭐 표현이 조금 뭐 거치긴 하던데 뭐 똘마니였는데 내 똘마니였다가 한때 내 똘마니였다가 무늬만 당 대표인 맞습니다.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뭐 네. 갑자기 뭐 계엄을 한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너님. 너니 그렇게 좀 표현을 하면서 이제 조국 대표가 지금 쫄아서 못 온다 이런 거를 약간 희화화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조국이 부산에 오냐 안 오냐 하는 것도 뭐 얘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화제가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당원들도 조국 대표는 부산에 출마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문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대표는 언급하길 되게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그 팝송이죠. 그 FCKU 해가지고 노래도 자기 SNS에 올리고 참 언어 정제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 하면서 나 부산 안 간다니까 왜 자꾸 이렇게 띄우는 거야 이런 거 조국 같잖아요. 대표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대학 최고 학부의 교수 생활을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한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 좀 긁혔다고 해갖고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그 이야기를 SNS에 올리는 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요. 아, 아니 트럼프 한동훈 대표도 올려주셨는데 트럼프도 막말로 되게 유명한데 트럼프도 제가 볼 때는 최대치가 뭐 그냥 뭐 리틀 로켓맨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 사람은 뭐 못생긴 돼지 뭐 한 이 정도까지는 한 게 있어요 수위가. 슬리피조. 예, 그 정도는 잠자고 있는데 있는 바이든. 뭐. 이런 뭐 약간 진짜 우리 한국어로 치면 육두문자에 속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거를 아무리 노래 가사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네, 누가 봐도 아니 그거잖아요. 애들도 지금 애들도 뭐 지네 싸우다가도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어? 참 정말 나 부끄러운 그런 대통령 장면이 하겠다는 있었어요. 분이 그게 뭡니까 진짜. 저도 아무리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욕은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이번에 안 그래도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 토마토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또 보셨을 텐데 소장님 지난번부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맞을까요? 요거는 제가 뭐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ARS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통계를 다 가공이 아니죠. 통계를 다 내서 네. 오늘 오전 6시에 엠바고 기사로 나왔죠. 네. 6시에 엠바고 기사로 내겠다고 뭐 알려줬더라고요. 결과를 제가 미리 안 건 아니고 네. 이 결과를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선 결과를 한번 또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케이스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조국 한동훈 양자 대결입니다. 1대1. 여기서는 조국이 29.1, 한동훈 대표 21.6, 그리고 그 외 다른 인물 31.6, 지지할 인물이 없다 12.2, 잘 모르겠다 5.4. 그래서 무응답 부동층 합이 49.2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2는 사자 대결인데 조국 26.4, 박민식 23.6, 한동훈 17.5, 김두관 11.6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조국이 출마 안 할 시 3자 대결 구도입니다. 박민식 24.0, 김두관 20.1, 한동훈 19.2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요 결과는 일단 총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 해당 언론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만들었을 때 네.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이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한번 드려봤었어요. 그래서 많이 뭐 이렇게 질문을 만드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조국 한동훈 1대1 대결 이건 현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민심이 어떤가 보기 위한 거였는데 실현 가능성이 왜 없다고 하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는 경우잖아요. 이거는 네.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조국 대표는 부산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산 사투리 자주 쓰잖아요. 네, 막 뭐 롯데 옷도 자주 입고 뭐 롯데 옷도 자주 입고 부산 사람이고 막 다 뭐 세리 뭐 그러니까 디비전나 뭐 이런 뭐 이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부산 사람이라는 걸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 왔고 실제로 이분이 해관공가 나왔어요. 네. 저 부산에 있는 그러니까 조국 사람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부산 분들이 부산 사람이야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진보 진영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뭐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뭐 민주당 후보가 없다면 조국 후보를 뽑겠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한동훈 후보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부산과 뭐 여러 인연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 사람들이 야 거기 우리 사람이잖아. 그게 우리 편이야. 이게 좀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뭐 참고만 하는 자료로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조국, 박민식, 한동훈, 김두관. 네, 사자 대결. 요것도
사자 대결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부산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예 오질 않아서. 조국 대표가 제일 먼저 이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될 텐데 아마도 뭐 군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군산으로. 호남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고 군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득표라는 게 뭐 15%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 85%를 민주당 후보와 본인이 나눠 갖는다라고 했을 때 45%, 40% 얻으면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출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4명이 나왔을 때를 보면 박민식 후보가 그러니까 박민식 전 법무장관이죠. 네. 이 해당 지역구에서 무려 선거를 4번 치렀습니다. 2008, 2012, 2016, 2020. 2008, 2012년 승리했고 16, 20은 패배했어요. 네. 다 전재수 의원을 상대로. 그러니까 2번 이기고 2번 졌는데 이 2번 진 다음에 나 여기서 이제 더 정치하기 어렵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민식 전 법무장관이 부산에 벌써 한 2달 전에 내려가서 지금 구석구석을 돌고 있거든요. 예, 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식 우리 동네 사람이지 이렇기 때문에 박민식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보다 조금 더 높은 이건 이제 오차 범위 내거든요.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의 그 지지율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네.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엔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인근 그 양산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고 맞습니다. 경남지사를 했었고 그래서 뭐 부산 정서를 안다. 부산 사람들도 날 잘 알 거다. 내가 이 지역에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지율이 낮게 나왔어요. 경쟁률 너무 없는데요, 경쟁력이? 11.6%밖에 안 네. 나왔고 그러니까 진보 진영,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도 같이 나온다면 조국 대표를 뽑겠다라고 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근데 전 요것도 조금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근데 케이스 3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거는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민주당 후보 이거거든요. 3자로 나왔을 때 만약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나간다고 한다면 네. 물론 한동훈 전 대표 다른 데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3명 다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거든요. 3명 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것은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를 누가 갖고 오느냐에 따라 승리가 달라진다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 부산 그 북갑에 한 번 가본 거예요. 구포시장 지난번에. 한 번 딱 갔죠. 네. 네. 근데도 한동훈 전 대표를 19.2%나 받았다는 거는 네. 다양한 이런 이유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첫 번째 여론조사 치고는 뭐 아주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지만 네. 이거 하면 이기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민식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나오는 수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온 결과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한 번도 아직 활동하지 않은 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가서 진짜로 그 지역 주민들 만나고 스킨십하고 뭐 전체 조직이 달라붙어서 한다면 그럼 또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라고 봅니다. 어떻게 네. 우리 앵커님께서는 뭘 집중해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케이스 3가 좀 실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근데 여기는 다 오차범위 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뭐 정치 신인이 개혁신당에서도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얘기는 있던데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화성을 지역구에서 이준석 대표 당선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창기에 당 지지율 뭐 3%, 그 다음에 본인 지지율도 뭐 10% 내외였는데 뭐 금방 다시 20%로 회복을 했지만 그래서 선거 초창기에 공영훈 후보가 46, 이준석이 2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23% 차이 난다. 화성에서? 게다가 또 국민의힘 박정민 후보도 막 10% 후반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답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근소한 차이로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면 정말 천지개벽이 아니냐.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왔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니까 박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인사 완전 폴더 인사를 막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도 요게 네. 저는 이제 그 3자 구도일 때도 지지 후보가 없다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한 35% 정도가 지지 후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35%가 어디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도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좀 덜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큰 활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걸 보면 3자 구도에서는 분명히 그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올 수 있다. 이게 3자 구도가 됐었을 때 우리가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민주당 후보가 되면 어떡하냐. 민주당 후보가 막 40% 얻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이 북갑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26.4 조국 26.4%와 김두관 11.6%를 더하면은 37%예요. 네.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건 진짜 잘하면 37%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3%를 중에 63% 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득표력 가져가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3자 구도가 돼갖고 민주당이 당선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해볼 지점은 전재수 효과가 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해요. 예. 아니 이게 4자 대결 구도에서 보면요. 조국 김두관 합쳐봐야 37인데 한동훈 박민식 합치면 40이 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게다가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좀 높은 상태인데 국민의힘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전재수가 2번이나 했던 지역구에서 전재수 3번 했어요. 3번. 아 그렇죠. 3번 했는데 아무튼 범진보가 더 낮게 나온다. 이게 조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재수 효과가 여기 이 지역에선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재수 인물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뭐 바닥부터 겼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5번 나왔고 지난 2014년 총선 끝난 다음에 조선일보 뭐 기사 중에 그들은 어떻게 험지에서 살아왔나 얘기했는데 그 부산 북갑에서는 예. 그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와이프가 나가도 네. 전 의원 우리 와이프가 집 나갔다. 와이프 좀 찾아줘라. 아이고야. 이런 식의 전화까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형님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이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전재수 의원이 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여론조사만 발표하셔서 그런데 이 지역에서 부산시장 선호도도 조사했거든요. 네. 그거 보면 부산시장 관련해 갖고는 어떻게 나왔냐? 전재수와 박형준이 붙으면 전재수는 53.4, 박형준은 26.1%. 2배 차이예요. 2배 차인데. 뭐야, 전재수와 주진우 54.5 대 23.6. 여기 2배 차이가 더 나. 더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도 국민의힘이 뭐 5대5 지역은 되잖아요. 적어도 네.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근데도 지금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 보면 전재수 의원이 지역 관리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역에 사는 또 친구 통해 들었는데 뭐 어디 가족들의 뭐 제사상에도 이제 제사도 같이 지내러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참 특이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지점은 김두관이 그나마 여기에 거론이 되는 인물 중에 민주당에서 그나마 선수인데 김두관 경쟁력이 너무 없어요 여기서. 이것도 그러게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 또 하나 제가 들은 거는 전재수 의원이 김두관 전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물려받기를 아주 꺼려한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굉장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자기가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 나가는데 부산시장 선거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2년 후에 다시 그 지역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뭐 거물 정치인이 와갖고 또 이거 2년 동안 자기 지역이라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몰아내는데 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러니까 약간 알력 싸움에도 묘하게 있네요. 대강 뭐 좀 힘없는 정치 신인들로 이렇게 그 자리 메꿔놓은 후에 2년 후에 여기 내 자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튼 케이스 3 이제 3자 대결 구도가 가장 유력하지만 조국은 언제든지 와도 땡 교촌화 땡입니다. 조국이 오면 언제든지 이렇게 미꾸라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나 땡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살펴볼 지점은 조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2030 세대지 않습니까? 네. 저 2030 세대에 있어서 조국은 영린입니다. 예. 저희의 마치 뭐랄까요? 이 정치에 2030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게 된 계기도 당시 조국 사태였고, 우선 우리 대한민국 네. 불공정의 전형이죠. 그리고 그쵸. 내로남불과 이중잣 대 강남 좌파의 그냥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정말 끝판왕이죠. 정말 본인들은 조국, 강남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는 거는 다 뭐 반대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겉으로는 자, 참 뭐 조국 대표의 얼굴이나 뭐 네. 행동하고 다니는 거 보면 뭐 진짜 가재 붕어 개구리가 행복한 세상 만들려고 하면서 네. 그럴 것 같지만 본인들은 정작 용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니 그걸 지가 그 폭포를 잘 거슬러 올라가서 용이 되면 모르는데 네. 누가 편법적인 걸 동원해 갖고 뭐 누가 그 자리로 그냥 올려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자면 이때는 공영훈 후보는 민주당 영입 인재였고요. 현대차에서 이렇게 영입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당시 대표죠.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막 선거 지원 유세도 종종 가고 하면서 엄청나게 적극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 당선이라는 결과가 나왔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처음 이렇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대결에서 21.6, 삼자 대결에서도 20%에 육박하는 결과가 무소속 후보에게 나온다는 것은 게다가 선거운동을 1도 안 했던 굉장히 좀 돌풍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또, 이거를 여하튼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데 저도 그런데 그랬어요. 전반적인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후보지죠 아직. 네, 여기 딱 나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해운대 갑이 나올 수도 있고 수성 갑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거기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뭐 이제 관심이 언론에서도 더 많이 가니까 이렇게 먼저 해본 거죠. 그렇죠. 사실 정치 생명은 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궐선거라는 게 사실 4월 30일까지 사퇴를 하면 보궐선거가 생깁니다. 근데 정말 0.1% 확률로 이상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호언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딱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뭐 진짜 만약에 이러다가 전재수가 갑자기 나사 풀려가지고 뭐 월 1일 날 사퇴한다 뭐 이러면은 근데 예.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뭐 본인도 전지수 말아먹는 거겠죠. 의원이 예. 부산시장도 못 되고요. 그렇죠. 어. 민주당도 타격이죠. 민주당도 타격이고 네. 또 다음번 그 총선 못 된 다음에 다음번 총선 나온다 그랬을 때도 야 전재수 걔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이 없었어. 난리 납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일종의 부모 없는 자식들 된 거야. 우리 그 북갑이 네. 이런 식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그게 아니라면 하여튼 가능성이 있지만 어제 한동훈 대표께서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이제 출마지를 또 계속 여쭤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확 정하지 않는 정치는 아닌데 뭐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는 짤막하게 한번 또 짚어볼까 싶은데 정원호 구청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원호 구청장이 당시 재임 당시 여직원 한 명과 이제 칸쿤이라는 휴양지 출장을 갔었는데 그걸 이제 남성으로 표기를 해뒀다. 이건 뭐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원호 구청장의 반박은 또 바로 이루어졌는데 그 남성으로 표기된 지점은 오기 공무원의 오기이고 2명만 간 게 아니라 2명이 이제 칸쿤으로 가서 경유지에서 다른 인원들을 만나가지고 멕시코로 행사를 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요건 또 어떻게 보세요? 글쎄 해프닝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근데 무슨 오기가 있어요 이게? 이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네. 좀 추가적으로 취재가 돼야 되지. 그냥 일단 하여튼 좀 궁금하긴 해요. 맞아. 지금까지 아니, 나온 거는 그래요. 왜 그- 여성인데 네. 하필이면은 공무원이 왜 거기에 그 시점에 그거를 이렇게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같이 동반한 여성의 성별과 관련해서 실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딱 그것만 희한하네요. 그래서 이게 뭐 조금 더 나간 얘기긴 하지만 네. 과거에 이제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본인을 보좌했던 비서진 여성분과의
그 관계 때문에 정치적 생명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호영 총장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네. 왜 그랬지?라고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 일이지만 그게 무슨 다른 관계가 있나라고 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 상황이고. 근데 왜 그랬지? 이런 건 생각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밝혀진 건 그렇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이걸 이제 최초로 공개를 했으니까 추가로 조금 더 뭐 관련 내용들이 보도됐으면 그러니까 다른 뭐 후보들도 지금 민주당도 경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치열하잖아요. 네. 그 경선 후보들끼리 좀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검증을 자기네들 토론할 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여성 공무원은 출장을 갔다 온 직후에 이제 또 뭐 특진을 승진했고, 또 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성분의 뭐 신상과 관련해서 뭐 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잘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선거는 사실 뭐 검증의 단계를 크게 거치진 않잖아요. 뭔가 그렇죠. 공보물이 그냥 집에 와서 이 사람의 전과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서울시장이라는 무대는 다릅니다. 이 링에 올라오면 정말 많은 것들이 검증이 될 거고 이 무대에서 싸우면 정말 많은 게 드러나게 될 텐데 정원호 구청장도 이제 많이 좀 속된 말로 탈탈 털리겠죠. 뭐 과거 그 무슨 음주 폭행 사건도 뭐 이게 무슨 민주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나누다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그렇죠. 실수를 범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그 똑같은 잣대로만 놓고 보면 네. 저는 이제 이혁재 씨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면 안 됐다. 절대 안 그랬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혁재 씨도 그때 당시에 그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이런 비판을 받은 거잖아요. 네. 정원호 구청장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본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때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네. 아니, 그분은 그러면 공직자로서의 좋은 그겁니까? 경력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최종적으로 된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검증 무대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정말 큰 자리, 서울시장은 사실 국무회의도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럼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역단체장 자리인데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뭐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여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거 하나하나 대응할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엄포도 놓더라고요. 하나하나 빨리 좀 다 까발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사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얼마나 네. 그냥 구청장이나 이 단체장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죠. 본인에게 그러니까 후원금 내면 네. 그 수의계약 그렇게 해줘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사실 여의도는요 이제 보는 눈이 많아갖고 국회의원이나 뭐나 뭐 갑질이건 뭐 이런 이해관계 이권에 개입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 들여다보니까 그 국회의원 300명 있잖아요. 네, 300명. 근데 출입 기자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국회에. 그러면 대략 한 국회의원당 3명씩은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뭘 딱 그냥 산술적으로만 네, 하면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어디 가서 뭐 갑질을 한다거나 이권에 깊숙이 개입해서 뭐 한다거나 공천 헌금을 받는다든가 물론 공천 헌금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 구속됐지만 이게 굉장히 투명해졌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산 편성, 인사 이래서 훨씬 더 본인의 영향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죠. 그리고 또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곳이 이 지역 단체장하고는 공생관계야. 악어와 악어새처럼. 네. 왜냐? 지방단체장이 지역 언론에 광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 그러지 마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짜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도 들여다 보면은 진짜 뭐 그 부정부패 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유권자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만들어준 권한을 가지고 그걸 이제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사실 가장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문제는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뭐 쓰레기 용역업체 성동구청과 수의계약한 내용도 지금 뭐 이제 의혹을 제시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됩니다. 성동구의 사이즈와 서울시의 사이즈는 그렇죠.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근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돌아가는 걸 보면 네,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 경선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결선 투표를 안 갈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경기도는 추미애 의원이 3명이 경선할 때 과반을 득표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정원호 전 구청장이 과반을 첫 투표에서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간이 워낙 짧으니까 네.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6월 3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검증 제대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자세를 고쳐 잡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자세를 왜 바로잡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그 이혁재 씨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오디션을 가졌는데 거기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사감을 놓고 봤을 때 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득이 1도 없고 실밖에 없는 인사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니 이혁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얻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람은 최근에까지도 방송한 방송인이 아니고 그냥 이제는 비방송인 한 명의 자연인일 뿐인데 또 뭐 젊은 사람들은 이혁재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뭐 위험한 초대 뭐 이런데 나왔던 기억 그 의자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위험한 초대? 네. 그거 뭐죠? 그 막 의자 날라가 유재석이랑 했던 네. 거 아세요? 뭐, 막 물 모르겠어요. 쏟아지고 뭐 금지어 얘기하면은 막 그런 게 거 있었군요. 있잖아요. 하여튼 그 프로그램 정도 기억이 나고 정말 오래된 방송인입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제 세대거든요. 네. 73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하대 9학번인가 그런데 이분이 뭘로 데뷔했냐면 캠퍼스에 막 찾아가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일요일에 하는 강호동이 네. 각 대학 캠퍼스에 가서 뭐 미션을 완성하면 그 미션대로 뭐 이렇게 해주고 장기자랑도 거기 대학에서 준비한 걸 보여주고 하는데 그 장기자랑에 차력인가 뭔가를 해갖고 나와서 되게 웃겼었어요. 네. 그게 계기가 돼갖고 아마 KBS 특채나 뭐 이런 걸로 개그맨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한동안 전성기였죠. KBS 연예 대상까지 받았을걸요. 네. 그리고 야인시대라는 그 주진모 나온 그쵸. 그 개코였나요? 그 역할이 역할 개코였나요? 하여튼 네, 거기서 이게 저 당시에 김두한과 어울려 다니는 그렇죠. 폭력배 중에 한 명으로 나왔었고 했는데 사실 2010년까지는 이미지도 좋고 아주 재밌는 분이었어요. 근데 2010년에 워낙 그 사건이 준 충격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다 대중의 그 사랑을 받고 살잖아요. 네. 그럼 그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됐었던 게 룸사롱에 가서 네, 웨이터를 폭행했고 여성 종업원을 폭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 그 남성 중에 뭐 이런 술집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룸사롱에서는 가장 약자가 웨이터와 여성 종업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손님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본인의 일이에요. 감정 노동자야 이 사람들. 육체 노동자기도 하지만 감정 노동자예요. 손님이 뭐라 그러는데 아뭐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심사위원회에 임명했느냐. 진짜 잃을 것만 있고 얻을 건 없는 그런 인사인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추진을 했는지 1도 모르겠고 이제 그 유튜브에 종종 출연을 하고 본인도 그런 유튜브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막 그래요. 내가 좌파 연예인이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겠냐. 이게 내가 우파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들이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그분들 좀 많이 달리는데 거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그 웨이터에서 그 여종업원 때린 거는 그 여종업원이 이혁재한테 그 술 작업을 치려고 해서 뭐 때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이혁재를 까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진짜 일단 술 작업 모든 부분이 지금 좀 의문인데 술 작업이 또 뭔지도 술 모르겠고. 작업이 뭐예요? 가짜 양주를 넣었나? 그러니까 뭐 술을 더 시키게끔 뭐 유도를 했는지 아무튼 그런 걸 말하는 아니면 것 같아요. 마신 술보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병 마셨는데 술 취했으니까 4병 마셨다. 뭐 그러니까 뭐 그에 대한 값을 내라 이런 건가? 아니면 여종업원이 이렇게 술을 먹는 척하고 자꾸 버려서 더 시키게끔 뭐 이런 걸 저 얘기하는 것 얼음 같아요. 박스에 그냥 술 넣고 해서 네. 술 더 시켜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 뭐 그러니까 술 취해서 비일비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종업원이 맞을 짓을 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얘네는 지금 펼치고 있어. 일단 아니, 근데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세상에 맞을 짓이라는 건 없어요. 전혀 맞으면 안 없죠. 되죠. 때리면 안 절대 되죠. 때리면 안 되죠. 우리가 아니 21세기 문명 국가를 살면서 누구는 뭐 육체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서 뭐 근력이나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완력을 써갖고 누구를 때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뭐 맞을 짓을 했더라도 그 맞을 짓 했으면은 법으로 처벌을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금지하고 있는 게 사적 제재 아닙니까? 공권력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렇게 해야지. 경찰 불러 경찰 해갖고 이 아가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 술값 이만큼 다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결해야지. 거기서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본인도 이제 뭐 임금 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기 문제 이런 걸로 피소된 바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대상자 피해자들은 이혁재 씨 때려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문제는 심사위원을 하면서 이제 그 특정 행동을 하신 분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동욱 씨라고 부산에서 오신 후보자 한 명이 탈락입니다라는 발표가 되자마자 한동훈 복당 한동훈 만세 우리가 이긴다를 외치고 들어간 바가 있는데 그 이제 사건을 본인 유튜브에서 이제 비하인드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5년만 젊었어도 그 XX한테 휴대폰 던졌어요 여러분 하면서 마치 아까 그 작업 쳤으니까 때렸다 이런 것처럼 걔는 맞을 짓 하니까 내가 휴대폰을 던져도 돼 뭐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한심합니다. 심사위원이라는 게 예.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을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새로 나온 가수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동안 대중으로부터 충분히 노래와 관련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 저 심사할 만하지라고 하는 사람들로 심사위원 구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좀 대중적 이미지가 안 좋고 또 이거 끝난 다음에라도 저런 내가 이거 뭐 휴대폰 던졌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뭐 어른으로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한테 평가받고 싶어하지 누가 이런 이런 사람에게 받고 싶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님이 또 댓글에 아유 자기가 원하는 여성 안 불러줬다고 때린 겁니다. 예, 진짜 그럼 더 나쁜 사람인데 참 아유 참 나쁘끄럽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참튼 아니 차라리 지금 심사위원들 몇몇들을 보니까 정말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혁재 씨 말고 그냥 뭐 광역의원을 한번 해봤던 정말 뭐 인지도가 없는 사람 차라리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경험자로서의 뭐 그런 심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차라리 뭐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그냥 이게 병하게 갔을 텐데 이게 참 굳이 논란의 인사를 불어들이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심사위원 자리에 이혁재 씨 말고 더 좋은 사람을 섭외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좋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많죠. 이혁재 씨를 그 자리에 앉혔느냐. 이렇게 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표 전국 단위에서 표 한 몇 표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한 2% 포인트는 우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슨 참 이혁재 악질입니다. 참 요새 국민의힘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고성국 TV의 윤갑근 충북도지사 후보죠. 지금 충북도지사 경선 같은 경우에는 윤갑근 후보, 김수민 후보 2명밖에 없습니다. 양자 대결인데 윤갑근 후보가 고성국 TV에 나갔습니다. 약간 박형준 시장이 드라이브를 고성국 TV 나가서 건 것처럼 본인도 나가가지고 나야말로 정말 윤어게인 후보다. 우리가 이쯤에서 윤어게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려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고성국이랑 막 짝짝꿍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국민의힘은 전부 윤어게인 후보가 나가야 되는 게 맞네? 그럼요. 막 이렇게 짝짝꿍 하고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세요?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지금 유구무원입니다. 충북지사 경선에서 네. 윤곽근 변호사가 정말 충북지사 후보가 됐을 때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퍼부을 정치 공세 눈에 지금 뻔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내란당 잔재들이야. 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말이 안 되는 아니 최근까지도 이제 내란 재판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단에 속해 있던 윤갑근이라는 사람이 충북도지사라는 광역단체장 후보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사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정말 속 시끄럽네요. 우리 이세아님 또 댓글에 이혁재 부인께서 초등학교에서 잘리고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요?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셨나 보네요.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스카이님 맞습니다. 정말 답답함이 이까지 느껴지는 댓글 달아주고 계시네요. 네. 여튼 오늘 정말 답답하면서도 즐거운 뉴스를 여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이번에 여론조사 했잖아요. 네. 뭐 추가로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뭐 이런 거 이제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보세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언론만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이 언론은 또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전문 업체를 같이 계열 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궐선거 지역이 확정되면은 네. 많이 나올 거예요. 쏟아지겠죠. 네. 네. 해당 지역 언론에서도 많이 할 거고. 네, 여하튼 뭐 확실한 건 지금 이거 생각보다는 뭐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근데 분들도 있을 텐데. 첫 조사라는 데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지세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건 긍정적이죠. 맞습니다. 이제 무소속 후보가 첫 조사에서 이 정도 나왔다. 정말 돌풍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광재 소장님과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벚꽃 많이 폈습니다. 맞네요. 이번 주 벚꽃놀이 지금 영남에는 많이 폈다고 합니다. 벚꽃놀이 이쁜 벚꽃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안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